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1, 2월 과정 중강이죠. 오늘 중강입니다. 자, 오늘은 교재 460쪽 나갑니다. 장사 등에 대한 법률은 했고요. 부동산 등기 특별주법. 자, 이제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이제 개별적 중개 실무라 그래가지고요. 부동산 등기 특별주법이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명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고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있어요. 그리고 경매에 관한 내용과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있습니다. 경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리인 등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행법도로 6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최소한 4개예요. 그래서 주임법, 상임법, 경매 매번 낸다 보시면 되고요. 대리인 등록 규칙도 거의 매번 냅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실명법을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조금 이제 민법과 겹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4개 이상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민법하고 겹치고 있지 않습니까? 쉬울 것 같잖아요. 너무너무 어렵게 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원래 우리 쪽은 실무 과목이기 때문에 출제 방향이 실무적인 차원의 출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중개사법 출제위원들 들어가셔가지고 잘난 척 하시나 봐. 맨 민법적인 내용만 내요, 문제를. 갑이 어떻고, 을이 어떻고, 병이 어떻고. 그러니까 요즘 이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법 쪽에서도 이게 엄청나게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랑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각도가 틀리니까 일단은 민법에서 이제 판례 태도 같은 걸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조문을 위주로 철저히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각을 잡고 민법 쪽에서 이제 판례를 곁들여가지고 이제 충분히 깊이 있게 심도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등기 특별주주법부터 나갑니다. 교재 460쪽이에요. 이 부분은 요즘 출제를 안 하고 있네요, 우리 쪽에서. 그래서 원래 이 특주법의 내용은 그 거민제도를 주 골자로 하고 있는데 원래 15회 전까지는 아주 잘 냈었거든요. 근데 그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들어오면서 거민이 의제되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특조법의 내용은 그 15회 이후에 18회 때 거민을 냈고요. 그 다음에 24회 때 내고 말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쪽은 안 내고 있는 거니까 일단 가볍게 이해만 해둡니다. 자,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인데 이게 하얀 게 안 지워져가지고 노란 걸로 쓰겠습니다, 그냥. 자, 그럼 이제 갑, 을이 서로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합니다. 매매는 쌍무계약이죠.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가 됐잖아요. 그러면 60일 내 이전 늦게 하셔야 돼요. 잔금 치면 60일 내 이전 늦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증여와 같은 편무계약이었어요. 이때는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일이죠. 증여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 이전 늦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등기는 며칠 내야 된다고요? 60일. 미등기 전매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미등기 전매라는 것은 잔금을 쳤는데 60일 내에 등기해야 되거든요, 자기 앞으로. 안 했잖아요? 잔금을 쳤는데 안 하고 팔아치면 이게 미등기 전매예요.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만약에 다시 팔았다. 그럼 이거는 계약 당사자 지위이전 계약이지 미등기 전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참고해 두시고. 자,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의무인데 이렇게 건물을 신축을 갑이 한 거예요. 그럼 건물 신축자인 갑에게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의무가 있게요, 없게요? 건물 신축자인 갑, 보존 등기 신청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민법 시간에 공부했죠? 건물의 신축은 원시취득이에요. 등기 안 해도 지 겁니다. 끝까지 안 해도 돼요. 근데 실무적으로 저당을 잡고자 등기를 먼저 다 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만약에 보존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양도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럼 양도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전 등기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존 등기가 불가했기 때문에 양도계약을 먼저 했는데 그럼 가능하게 되면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등기 의무는 60일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계약서의 거민제도로 넘어갑니다. 계약서의 거민제도인데 요게 이제 주 타겟이고요. 거민은 제가 부동산 거래 신고제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서에다가 시군구청장한테 가갖고 거민하고 찍힌 도장 하나 받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거민제도가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거고요.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세금 추적이에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 계약서의 거민제도 우리는 실무니까요. 언제 그럼 거민을 받아야 되는가 이 문제인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거민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요. 토지 건물뿐이에요. 그리고 분양권 입주권도 당연히 이제 들어가는데 어쨌든 토지 건물을 말하고요. 그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에요. 이건 거민 받을 일이 없죠. 당연히.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거민 받으라고 그랬으니까 토지 거래 허가제에서 제가 그랬죠. 6개는 꼭 따져보시라고 그랬어요. 매매, 교환, 증여, 상속 판결, 경매. 6가지는 꼭 따져보시는데 그러면 이제 매매, 교환, 증여입니다. 거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오셔야 되죠. 받아오셔야 되고 근데 상속은 이제 규제에 들어가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건 거민 받을 일이 없고요. 경매로 취득합니다. 경매는 이건 투기 가능성도 없고 탈세 우려도 없죠. 세금 안 내면 이거 이전등기 축탁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경매, 거민 대상 아닙니다. 그러나 판결은 거민 받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전등기 축탁을 해줘요. 기억나세요? 이 판결은 짜고 치는 걸 막기 위해서 규제에 빠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판결 쓰다 거민 찍어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제되는 것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증 받았어요. 거민이 의제되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거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했어요. 거민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죠.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 두시는데 보세요. 그러면 거민 대상이 매매, 교환, 증여, 판결이에요. 그럼 거민이 유명무실했다는 얘기가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 건물을 말하고 그럼 토지 건물의 매매 계약이거든요. 토지 건물의 매매 계약은 거민을 받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토지 건물 매매 계약은 왜 거민 받을 일이 없어요? 그렇죠. 언제나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돼요. 토지 건물 매매 계약은. 그러니까 그럼 매매 빠지지 않습니까? 매매 계약 전체가 빠지는 건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거민 받아야 되는 매매가 있습니다. 그건 아직은 몰라도 돼요. 그는. 그다음 이제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증여, 판결, 교환이 남았는데 실무적으로 지금 증여, 판결은 우리가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중개 못하죠. 개입 여지가 없어요. 그럼 교환 계약은 우리가 중개할 수 있는데 교환을 중개하시라고 하지 말라겠어요. 하지 말라겠죠. 사기로 고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환 계약은 이제 우리가 부딪힐 일은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남은 게 이것뿐이잖아요. 그래서 거민을 잘 안 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거민 대상이냐 아니냐 이 정도 이해하시고 관할은 당연히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에요. 이자가 관할이고요. 거민 신청 혼자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 중 1인 신청하면 되고 그 대리인 신청할 수 있는데 합법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우리 개업공인사, 다음에 법무사, 변호사가 거민을 신청할 수 있어요. 우리 개업공사는요.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직접 거민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건 권한입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개공이 직접 거민을 신청할 수 있고 종전에는 법무사 쪽에서 이전 등기 신청할 때 거민을 받아왔었죠. 자, 그리고 이제 거민 신청 들어갔거든요. 그럼 실질적 심사권이 있느냐? 없습니다. 형식적 요건의 구비원만 심사하여 지첩 시 거민령 찍어주게 있어요. 그래서 형식적 심사권만 있다. 그리고 거민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입니다. 당사자 들어가야 되고요. 목적 부동산 들어가야 되고 계약의 연을 들어가야 되고 대금의 정산 평가에 관한 사항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개업공사 있으면 개업공사에 관한 사항과 조건기한 있으면 조건기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당목계 대 개조죠. 당목계 대 중조. 중이 좋아하시는 거. 당목과 계대. 들어본 적은 있죠, 지금? 어디서 들어봤냐면 이게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사항 있죠?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사항이 말만 틀릴 뿐 이거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사항 반드시 함께하고 있어야 되는데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이죠, 이거. 목적 부동산은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지목이고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이고요. 대금은 실제 거래 가격이에요. 실제 거래 가격이고 개업공사 인적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조건기한 있으면 조건기한입니다. 그래서 당목계 대 개조. 이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공통적으로 신고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제 법인이 주택을 매수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비규제 지역이냐, 규제 지역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신고 사항이 조금 더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당목계 대 개조 암기해 두시고요. 자, 이게 바로 이제 계약서의 거민제도였습니다. 이 정도 감 잡아 두시고 이제 실명법 갈까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권한 법률.
우리 아직 민법이 종강을 하셨나요? 그럼 실명법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실명법 안 나갔습니까, 아직? 민법에서? 아직 안 했어요? 좋습니다. 했든 안 했든 관계없습니다. 저는 무조건 나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문을 위주로 철저히 해드리고요. 판례 태도는 민법 시간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판례까지 다 다뤄버리면요, 민법 교수님들이 승질내요. 중개사법 네가 다 해라.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갖고 이제 그 학원에 따라서는 민법 교수님하고 중개사법 선생님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네가 주임법 해라, 내가 상위법 할게. 네가 실명법 해라, 내가 상위법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무조건 다 합니다. 출제 각도가 틀리니까 일단. 자, 그러면 이제 실명법 들어가는데 그 우리 교재 지금 466쪽으로 465쪽. 자, 그럼 이제 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관한 법률을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그러고 있고, 이쪽을 지금 최근에 너무 자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 이렇게 자주 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해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실명법은요, 1995년도 7월 1일서부터 시행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우리 사회의 명의신탁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었는데 요 실명법이 시행되면서 부동산 명의신탁은 전체 무효가 됐습니다. 일단. 자, 그래서 이제 금융실명제 시행하듯이 부동산 실명제도 시행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럼 이 법이 정하는 3조 1항 조문인데 그래서 실명등기 의무를 했거든요. 465쪽의 맨 밑에 실명등기 의무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1번 있죠. 동그라미 1번이 그 3조 1항 조문이거든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이에요. 물건에 동그라미 치시고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야 된다 그랬죠. 이게 바로 이제 이 실명법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가등기 포함이에요. 가등기 포함이고요. 실명등기 하시라는 얘기예요.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아야 된다. 실명등기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물건이 실명등기 대상이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든 지상권을 취득하든 전세권을 취득하든 저당권을 취득하든 모두 실명등기 하셔야 돼요. 그럼 물건이 아닙니다. 부동산 임차권이라든가 환매권이에요. 이것은 실명등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죠. 등기 능력이 있는 물건 전체가 대상이에요. 물건만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감 잡아두시고요. 그럼 이제 이 법이 규제하는 건 당연히 명의신탁을 규제합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등기는 타인명의로 했는데 실질 권리자는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명의신탁이고, 이 법이 똑같이 규제하는 게 장기 미등기를 똑같이 이 실명법이 규제합니다. 그럼 장기 미등기냐면 뭐냐면 3년 동안이나 자기 앞으로 등기 안 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겁니다. 갑과 을이 서로 매매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을이 잔금을 쳤어요. 그럼 을이 잔금을 치게 되면은 60일 이등기 해줘야 되죠. 근데 60일 내에 등기 안 하고 이자가 3년 동안이나 간명의로 계속 남겨놓는 거예요, 이거. 그럼 결국은 이건 명의신탁한 똑같습니다. 잔금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에 놔뒀다는 얘기는 을이 갑의 명의를 빌려갖고 등기해 놓은 거와 똑같죠, 이거? 그러니까 장기 미등기자를 명의신탁자와 완전히 똑같이 처벌합니다, 이 법이. 근데 우리는 주로 이제 공부하는 게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이걸 위주로 일단은 공부를 하고, 장기 미등기자는 처벌만 기억하면 돼요. 명의신탁자와 똑같이 처벌합니다. 그럼 명의신탁이 효력인데, 명의신탁을 하고자 할 때는 당사 간에 서로 약정을 맺을 거예요. 야, 네 앞으로 등기 좀 하자. 근데 이거 분명히 내 거다라고 이제 약정을 맺죠. 그럼 이 약정 무효.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물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 물권 변동도 무효. 그러니까 등기 무효예요. 그러면 명의신탁 약정 무효, 등기 둘 다 무효인데 부동산의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어요. 선이었습니다. 이때는 그 등기는 유효다. 자, 그 다음에 이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와 등기의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명의신탁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대항할 수 없고, 이때 제3자의 범위에 악의자도 포함이에요. 악의자도. 그러니까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자도 이 물건을 취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들어봤죠? 제3자가 수탁자의 배신에 의해 적극 가담했어요. 적극 가담하면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103조 위반이죠. 민법. 그래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이건 무효다. 근데 난 이게 구분이 잘 안 가는데 적극 가담한 경우와 알고 있는 경우.
근데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적극 가담 나오면 이건 무효. 근데 알고 있어도 취득한다. 그럼 이 효력에 대한 부분은 명의신탁의 종류, 유형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의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명의신탁의 유형. 일단 명의신탁의 유형은 크게 나누면요. 등기 명의신탁과 계약 명의신탁으로 나눠집니다. 크게 나누면. 그래서 이 등기 명의신탁은 다시 2자 간 등기 명의신탁과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으로 나눠요. 그럼 왜 이렇게 등기 명의신탁과 계약 명의신탁으로 나눠지냐면 참고사항이에요. 등기 명의신탁은요. 부동산에 관한 그 명의신탁 약정 이거 당연히 무효고 등기까지도 무효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계약 명의신탁은 명의신탁 약정만 무효가 된 겁니다. 등기는 유효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등기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이렇게 부르는 거고 등기 명의신탁은 2자 간, 3자 간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2자 간 등기 명의신탁이에요.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명의신탁을 하는 건데 자, 갑이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이번에 이분이 선거에 나가신대요. 이번 보궐선거에. 그럼 그 보궐선거에 나가시는 분은요. 공직자윤리법이 있거든요. 이 법에 따라서 재산공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분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눈먼 눈 받아갖고 샀거든요. 그러니까 재산공개 하다 보면 이게 걸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습니다. 야, 네 앞으로 등기 좀 해놓자. 근데 이거 분명히 내 거다. 라고 이제 특약을 걸어야죠. 그리고 등기를 이제 갑에서 을로 이렇게 넘기게 됩니다. 이때 넘길 때 가장매매 형식을 취하겠죠? 그래서 가장매매 형식을 취해서 이제 등기를 넘겼어요. 그럼 실명법은 뭐라고 그러냐면 명의신탁 약정 무효라고 그랬죠? 당사 간의 명의신탁 약정 무효. 등기도 무효. 그럼 물권은 다시 갑에게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매매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이건 2자 간 등기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럼 이거는 지금 현재 물권을 이전하는 형식을 취했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이전형 명의신탁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 경우에 갑이 명의를 빌렸죠. 그럼 명의를 빌린 자를 뭐라고 합니까? 신탁자. 명의를 빌려준 자를 수탁자라고 불러요. 근데 명의를 빌린 자, 빌려준 자 그럼 헷갈리니까 물건을 맡긴 자가 누구예요? 신탁자. 물건을 맡아준 자가 수탁자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둘이서 서로 가장매매 형식을 취하여 이제 등기를 넘겨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3자가 개입된 경우를 따져봅니다.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된 걸 기활하여 제3자한테 팔아치웁니다. 이 부동산을. 그러면 실명법은 그랬거든요.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와 등기의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때 제3자에 대한 범위를 해석을 우리 대법원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선의자는 당연히 포함이죠. 악의자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3자의 범위에 포함시켜서 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걸 대학의 민법학자들은요. 엄청 반대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판례다 이거. 악의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민법학자의 다수설은 악의자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우리는 판례 테러 공격 때 아예 그냥 선악 불문 취득이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는 부동산에 대한 물권 취득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자는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자체를 찾아오지 못하죠. 못 찾아와요. 근데 을이 대금을 받았죠. 그럼 받은 대금은 을이 부당이득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소송은 가능하겠죠. 이게. 근데 부당이득 소송 과정에서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밝혀지겠죠. 그러면 판사가 그럴 수 있어요. 저놈 명의신탁 자백했으니까 구속해 버려라. 그럴 수 있어요. 이자는요. 명의신탁자는 실명법상 5.2로 처벌돼요. 5.2. 자, 그럼 5.2가 뭐겠습니까?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2가 뭐겠어요? 2? 천이 아니고 2억이에요. 2억. 2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수탁자는 어떻게 처벌되냐면 3일로 처벌돼요. 3일로? 그럼 3년 이하의 징역이겠죠? 1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5인은 며칠 간다? 3일 간다. 5위가 며칠 간다고요? 3일 갑니다. 신탁자 몇 년? 5년. 수탁자는 3년.
그러니까 실명법상 제재를 감수하더라도 부당이득 소송은 가능합니다. 맞죠?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수탁자인 요 을이 제3자에게 처분했어요. 그럼 이게 과연 형법상 횡령이냐의 문제가 있죠. 우리 민법에서 이걸 들으신 분은 지난 순환 때 뭐 들으신 분은 이걸 기억하실 텐데 삼자간 등기명의시탁은 전원합의체 판결이었고 판례 변경했죠. 횡령 아니라고. 수탁자가 처분하도록 횡령 아니라고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자간 등기명의시탁이 이게 횡령이냐 아니냐 이게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일부 교수님들이 이걸 갖다가 횡령이다 여전히 그렇게 이제 강의하시는 분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삼자간 등기명의시탁에서 수탁자가 처분하면 이거 횡령 아닌 걸로 바꿨는데 이자간을 횡령이라니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자는 횡령은 그거죠. 형법상 횡령이라는 것은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배신행위했어요. 그럼 횡령.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가 배신행위면 배임.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거 물건 보관자 입제 지위에 있다고 볼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물건을 보관한다는 것은 적법 관계에서 보관했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명의신탁이란 불법 관계에 의해서 보관했으니까 물건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거는 횡령이 아니다. 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월 18일 날. 전원합의체 판결 열어갖고 판례 변경했어요. 그래갖고 당연히 이거 대법원이 판례 3자간이 아니다고 했으니까 2자간도 당연히 아니지. 그래갖고 전원 그 합의체 판결에서 전원일치로 이거 횡령 아니라고 일단 판결을 냈어요. 판례 변경했습니다. 이해해두세요. 그럼 어쨌든 수탁자가 처분하면 이거 횡령 아니네 이제. 그죠? 예, 횡령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를 일단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자간 등기명의시탁이었습니다.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이제 넘어갈까요? 3자간 등기명의시탁. 자, 그럼 이제 3자간 등기명의시탁으로 들어왔는데 여기는 이제 부동산 매도인이 등장합니다. 병이 등장했어요. 이자가 매도인이에요. 병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요. 개발지역으로 편입된답니다. 이 정보를 갑이 입수했어요. 가서 언능 사놔야 되죠. 그럼 후일 개발지역으로 편입될 걸 예상하여 미리 부동산을 사재기해 두는 행위. 이게 실무상 뭐라고 합니까? 알박기. 알박기를 잘해야 떼돈을 벌어요. 잘하면 칼침도 맞습니다. 일단 자, 알박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자기 앞으로 등기를 쳐놓게 되면 냄새가 너무 나죠. 그러니까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을과 약정을 맺어요. 야, 내 앞으로 등기 좀 해놓자. 근데 이거 분명히 내 거다라고 약정을 맺고 병으로부터 매도인 병으로부터 바로 을에게 등기가 넘어갑니다. 이게 바로 3자간 등기명의시탁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경우에 지금 실명법은 명의신탁 약정 무효라고 했죠? 무효입니다. 그래서 갑과 을 차에 체결된 명의신탁 약정은 당연히 무효고 이 등기가 무효가 되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죠. 등기가. 매도인이 등장했으니까 실명법 뭐라고 그러냐면 부동산의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는 그 등기는 유효하다 그랬죠. 그럼 생각해 볼까요? 병.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죠. 계약은 갑이 했는데 등기는 을명의로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알았다는 게 추정됩니다. 더군다나 부동산 매매해 보시면 아시는데 부동산을 팔지 않습니까? 그럼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끊어야 돼요. 그럼 매도용 인감증명서 끊을 때 보게 되면요. 여기에 중간에 매도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인단 기재사항이 있어요. 매수인단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알았다는 게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등기 당연히 무효. 그래서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 지금 명의를 빌린 자가 갑이었죠. 그럼 이자가 신탁자. 을이 명의를 빌렸죠. 수탁자입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매매계약은 어떻게 돼요? 유효. 매매계약은 일단 유효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3자간 등기명의시탁인데 생긴 게 중간생략 등기와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란다.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등기가 무효가 됐으니까 물건은 다시 병에게 복귀합니다. 그죠? 근데 매매계약은 유효니까 일단 그러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 하여 갑은 을을 상대로 직접 나한테 이전 등기 해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일단 병한테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로 복귀했으니까 이자가 말소 안 해주면, 자기 앞으로 등기가 말소 안 해주면 갑은 병을 대위하죠. 병을 대위하여 말소를 구합니다. 그럼 말소해버리죠. 을명의로 등기된 걸 말소하면 복귀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한테 이전 늦게 해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죠. 이게. 자, 그럼 이제 제3자가 개입된 경우를 역시 따져봅니다.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된 걸 기화로 이 물건을 팔아치웁니다. 제3자한테. 그럼 실명법은 신탁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자는 산학불문 취득. 단 적극 가담은 취득 못하고요. 일단. 그럼 유효하게 취득하게 되고요. 그러면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소송은 가능하겠지만 실명법상 제재는 감수해야 되죠. 일단 그 정도고요. 그럼 이때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습니다. 역시 이건 횡령이다 아니다?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원합체 판결이라고 판례 변경했어요. 전에는 횡령이라고 그랬죠. 일단. 근데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3자 간 등기 맹신탁이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2자 간, 3자 간은 구조는 달리하지만 법률 효과는 똑같습니다. 약정 무효, 등기 무효죠, 둘 다. 둘 다 무효고. 그 다음에 제3자 처분하면 유효 취득. 그 다음에 횡령이 아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등기까지 무효가 됐기 때문에 2자 간, 3자 간을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럼 이제 계약 명의신탁으로 갑니다. 세 번째 유형, 계약 명의신탁인데 역시 이제 매도인 병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역시 개발지역으로 편입된대요. 이 정보 갑이 입수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갑이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나서지 않고 을을 앞세워요. 을을 앞세워서 이제 요 뒤에서 이제 명의신탁 액션을 맺고 자기는 자금을 댑니다. 이게. 그리고 등기도 매도인 병으로부터 바로 을에게 넘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을이 지금 수탁자죠. 갑이 신탁자, 이자가 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명의신탁액정은 무효겠죠. 신탁자 갑과 수탁자 을 간 체결된 명의신탁액정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무효고요. 그런데 이 등기는 일단 유효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지금 약정은 무효가 됐지만은 부동산의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이 등기는 유효라고 그랬죠. 유효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병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어요. 매매계약 자체도 을이했고 등기도 을명의로 했죠. 지금 뒤에서 자금을 대고 있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는 선이었다는 얘기죠. 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등기가 유효해요. 약정만 무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계약명의신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면요. 매매계약 유효, 등기도 유효. 그럼 매매계약은 채권행위잖아요. 등기는 물권행위죠. 그럼 채권행위, 물권행위 둘 다 유효. 그럼 수탁자 을은요. 완전한 부동산상의 권리를 취득했어요. 완전한. 그럼 결국은 이 을이 제3자에게 처분했습니다. 수탁자가. 그러면 얘는요. 완전한 권리로부터 취득이에요. 실명법상 법리를 따질 필요도 없어요. 완전한 권리로부터 취득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자는 횡령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기 물건 판 거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횡령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신탁자는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소송 가능하죠. 부동산은 못 찾아주지만. 그래서 이제 부당이득 과정에서 소송 과정에서 실명법상 그 위반 사실이 밝혀질 겁니다. 일단은 제재는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계약명의신탁이다. 그래서 계약명의신탁은요. 다른 사람을 앞세웠지 않습니까? 앞세웠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위명 명의신탁이라 그래요. 위명 명의신탁이라 한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명의신탁 종류 세 가지를 다 따져봤는데 여기서 참고. 그럼 매도인이 말이에요.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았어요. 악의였습니다. 이게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이라고 그러죠.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 알았어요? 악의의 계약명의신탁. 이게 법률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전부 다 무효. 전부 다 무효. 매도인이 만약에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잖아요. 매매계약 무효. 등기도 무효. 약정 당연히 무효.
그러나 제3자에게 처분했어요. 을이. 그래도 제3자는 유효 취득. 선악불문 취득이에요. 이것만. 이해되시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이제 명심할 게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 그럼 뭘 떠올려야 돼요? 계약, 명의신탁. 맞죠? 그럼 계약 명의신탁은 다른 명의신탁과 달리 수탁자 프레 등기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라고 뜨게 되면 이건 계약 명의신탁이다. 그러니까 수탁자 프레 등기는 유효다. 그래서 참고로 3자 간하고 계약 명의신탁의 구분은 매도인과 계약을 수탁자가 하게 되면 뭐예요? 계약 명의신탁. 매도인과 계약을 신탁자가 하면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분을 일단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 그러면 등기가 유효라는 걸 꼭 떠올려야 돼요. 제3자 처분하더라도 이건 횡령이 아니다. 이걸 꼭 명심하시고. 자, 그래서 민법에서 주로 다루는 부분이 여기까지죠. 우리는 실무적으로 이걸 다룰 일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손님한테 이거 다른 사람 앞서에 등기하면요. 이 매매계약 유효고 등기 유효고 그 다음에 이거 약정만 무효입니다. 처분하면 이거 제3자 유효 취득입니다. 이걸 손님한테 브리핑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린 그냥 요거 실명법 위반은 5년 징역가십니다. 맞죠? 이런 게 우리 실무 과목이지. 근데 이제 요즘 우리 시험에서 지금 우리 과목에서도 계속 이쪽을 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갑이 어떻고, 을이 어떻고, 병이 어떻고, 정이 어떻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해는 일단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여기 관련된 판례 태도는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더 공부하시고요. 이제 지금서부터가 우리가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이죠. 명의신탁정처럼 보이지만 명의신탁정에서 제외되는 거. 이게.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일단 제외가 됐는데 양도담보, 가등기담보는 명의신탁정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럼 양도담보가 뭔지는 아시죠? 자, 갑으로부터 을이 1억 원을 빌렸어요. 1억 원을 빌렸는데 그럼 갑이 채권을 확보하는 수단은 을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저당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을이 아주 신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야, 네 갖고 있는 부동산 나한테 넘겨. 이게 양도담보. 채무변제를 담보하게 해요. 채무자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채권자 앞으로 넘겨주면 이걸 뭐라 한다? 양도담보. 이때 넘길 때 매매 형식으로 넘기면 이걸 매도담보라고 그래요. 이거를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권리를 넘겨주면 양도담보. 그럼 채무자가 채권자 앞으로 자기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등기 해줍니다. 그럼 가등기 담보라고 그러죠, 이게? 자, 그래서 그러면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는요,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명의신탁처럼 보여요. 지금 실권리는 을한테 있죠. 그죠? 을한테 있는데 명의는 지금 간명의로 돼 있죠. 채권자 앞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의신탁처럼 보이는데 이건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명의신탁처럼 빼겠다. 왜? 채권 담보 목적으로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일단 제외해야 됩니다. 그러면 채권자인 갑 앞으로 등기할 때, 권리 넘겨줄 때 양도담보, 그러니까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이 제출을 해줘야 돼요. 등기관에게. 이거 담보로 넘어가는 거다. 이 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 안 했어요. 양도담보 하는데. 그럼 이거 뭐로 갈까요? 명의신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명의신탁으로 가는 겁니다. 첫 번째,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제외. 그래서 채무변제 담보 목적, 권리를 넘기거나 가등기 해주는 경우 제외. 두 번째, 상호명의신탁도 이건 제외됩니다. 이건 무늬만 명의신탁이에요.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구분 소유자의 공유등기를 말하는데 이건 왜 제외시켰냐면 이겁니다. 토지가 한 필지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2분의 1을 딱 나눠가지고 갑은 이쪽을, 을은 이쪽을 취득하기로 한 거예요. 그럼 원래 한 필지를 이렇게 취득하기 위해서는요, 이거 분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갑과 을이 그러는 거죠. 야, 우리끼리인데 뭘 분필하고 이거 돈 들여가면서 측량까지 때리고 막 그러느냐. 너는 그쪽 쓰고 나는 이쪽 쓰자. 그래가지고 갑 2분의 1 지분, 을 2분의 1 지분해갖고 공유로 등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공유라는 성질을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시간에 공부했는데 공유라는 성질은 자기의 지분에 기초하여 원래 전체를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실질 소유권은 나눠져 있는 거예요, 지금 둘이. 그러니까 서로에게 명의신탁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봐주겠다. 왜? 한 필지 전체를 보게 되면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과 을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명의신탁정에서 제외시킨 거예요. 그래서 상호명의신탁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을 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 공유로 하는 등기. 이것을 상호명의시탁이라 한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걸 구분 소유자의 공유 등기라고 부르는 거고 판례는 이 부분을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 불렀어요. 그래갖고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대한 법률 관계를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공부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잠시 이제 짚고만 가면요. 그럼 상호명의시탁이에요. 이거는 또 무늬만 공유죠? 무늬만 공유예요. 무늬만. 이거는 실질이 공유가 아니란 얘기죠. 실질 소유권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러면요. 갑과 을은 공유자임을 전제로 이거 분할 청구할 수 있게 없게요? 없어요. 무늬만 공유라니까요. 공유자임을 전제로 분할 청구가 안 돼요. 무늬만 공유니까. 이거는 서로 지분이익 있게 해야 돼요. 그렇게 분할하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일단 민법 시간에 더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 소유자의 공유 등기를 상호명의시탁이라고 이걸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란다. 실무적으로 이런 예가 있죠. 다가구.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수익형 부동산이잖아요, 지금. 그럼 다가구는 단독이기 때문에 이게 덩치가 커요. 그럼 예를 들어서 8세대가 있다. 1호 라인, 2호 라인이요. 그럼 이건 단독주택 아닙니까? 근데 이게 덩치가 크기 때문에 금액이 세요. 그러니까 갑과 을이 서로 합의하는 거죠. 야, 우리 반반씩 투자해서 이 다가구 투자하자. 나는 1호 라인을 가질게. 너는 2호 라인을 가져. 그럼 원래 이거 구분 깨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하는 거지. 안 하고 갑 2분의 1 지분, 을 2분의 1 지분으로 공유등기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실질 소유권은 1호 라인은 갑이, 2호 라인은 을이 갖고 있는데 공유로 돼 있는 거죠. 이게 상호명의시탁 아니에요. 이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끼리 와갖고 다가구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고 싶다. 상가주택 투자하고 싶다. 브리핑 해줘야 되잖아요. 이거 공유로 등기해라. 구분 등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우리는 이런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게. 자, 그 다음 이제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했어요. 그럼 요즘 부동산 신탁 엄청 많은데 이거는 당연히 법이 허용했으니까 명의시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외되는 경우 세 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특례에 대한 사항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특례. 교재 469쪽으로 갑니다. 지금 특례. 그럼 특례는 3명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종중에 대한 특례와 배우자에 대한 특례,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만 인정하거든요. 자, 그러면 남편이 부동산 취득합니다. 처명의로 등기해요. 이거 명의신탁이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명의신탁이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증에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명의신탁이다. 그럼 종중, 문중. 제가 청주안가인데 종중, 문중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문중이 부동산 취득한 문중 명의로 등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진짜로? 종중이나 문중은 비법인 사당이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당이지만 등기 능력은 있습니다. 등기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종중이 부동산 취득하면 종중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합니다. 종중이 등기 능력이 있어요? 있습니다. 종중 명의로 등기해줘야 돼요. 근데 종중이 부동산 취득하면서 종중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요. 종중 대표자 1인의 명의로 등기했거나 종중 외의자의 명의로 등기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것도 명의신탁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교단체 산하조직이 부동산 취득합니다. 그럼 종교단체 산하조직 명의로 등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신천지교회 잘 아시니까 예를 들면 대구 신천지교회가 무리를 일으켰었는데 신천지교회 본원이 과천에 있어요. 과천에 있는데 그러면 대구 신천지교회가 부동산 취득합니다. 그럼 대구 신천지교회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과천 본원의 명의로 등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단체 산하조직이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했다. 그럼 이것도 원래 명의신탁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특례를 뒀어요. 특례를 놓습니다. 왜 특례를 놓냐면 실명법을 95년도에 시행을 하면서 이게 우리 사회에 너무너무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명법을 시행하면서 이걸 전부 무효화 시켜버리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었죠. 그래서 특례를 두게 된 거예요.
해가지고 남편이 부동산 취득하면서 처명의로, 종중이 부동산 취득하면서 종중 외의자의 명의로, 종교단체 산호직이 부동산 취득하면서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그럼 원래는 명의신탁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등기했다 하더라도 조세를 포탈할 목적,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 재산 빼돌리게 하는 거죠. 이런 목적, 또 기타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할 목적이 없었어요. 이러한 불법 목적이 없었다면 실명법상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즉 명의신탁의 약정 무효, 등기 무효라는 그 효력 규정 적용하지 않겠다. 나아가 처벌이 있거든요. 과징금이라는 게 있고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있고 형벌이 있어요. 이거를 적용하지 않겠다. 처벌 규정을. 이게 바로 특례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명의신탁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특례는 법리적으로 따지면 완전히 둘이 구조를 달리합니다. 얘는 처음부터 명의신탁이 아니에요. 근데 얘는 명의신탁이 맞아요. 단 이러한 불법 목적이 없을 때는 봐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결론은 둘이 같아요, 틀려요? 결론은 같죠. 결론은 같습니다. 상호 명의신탁 등기했어요. 구분수재 공의등기입니다. 이 등기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죠. 그럼 남편이 부동산 취득하면서 처명의로 등기했습니다. 왜? 아들내미 배기 싫어서? 이거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거죠. 그럼 이 등기도 유효. 그래서 학자들은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와 상호 명의신탁 있죠? 이걸 합쳐서 유효한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가지고 유효한 명의신탁의 법리를 18회 때 우리 쪽에서 출제했어요. 그럼 유효한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약정 유효죠. 등기도 유효. 근데 대외적으로는 소유자가 누구예요? 명의인이지. 명의인이고 대내적으로는 소유자가 명의신탁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처명의로 등기했는데 처가 이제 배기 싫어졌어. 밥 먹는 것도 배기 싫어. 그래갖고 약정을 해지합니다. 해지하고 내 앞으로 돌려라.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거 유효한 명의신탁이거든요. 근데 처가 팔아치웠다. 그럼 이거 유효하게 처분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걸 유효한 명의신탁이라고 부른다.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와 상호명의신탁. 그러니까 우리는 실무적으로 이런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남편이 찾아왔어. 내가 와이프 앞으로 하나 해놓고 싶다. 내가 곧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아들내미 저놈 배기 싫어갖고 이거 뺏길까봐 미리 해주고 싶다. 괜찮습니다.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까지 해주시고 이제 나머지 남은 내용이 제재거든요. 과징금, 이행강제금, 형벌이 있는데 이건 다음 순환 때 다루기로 하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민법에서 이제 판례 태도라든가 이런 걸 더 자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 했고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갑니다. 479쪽. 자, 그럼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역시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는 조문을 위주로 철저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판례 태도를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요 1981년도 이때 시행이 됐죠.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 현대사에 있어갖고 80년대 아주 격동기였습니다. 1979년도 10월 26일 날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었죠. 11.6이 있었어요. 79년도 10월 26일 날. 그해 같은 해 12월 12일 날 노태우가 구사단 병력을 이끌고 한강다리를 넘었죠.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전두환이 들어서게 됐죠. 다음에 80년 5월 18일 날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유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다음에 그 다음 81년도 그때는 뭐가 있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탄생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배경이 이 법의 탄생 배경 목적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유혈 사태를 일으켜서 이제 정권을 잡고 나서 서민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갖고 세계 법제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법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었습니다. 이게. 법 논리적으로 보면 이 법은 말도 안 되는 법이에요. 이런 깡패법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법 논리적으로 보면. 근데 임차인한테는 이렇게 좋은 법이 없는 거죠. 임대인한테는 이런 악법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게 더 강화됐죠 지금. 그래갖고 어쨌든 오늘 이 법의 내용을 그만큼 중요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이 손님들이 잘못 알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손님들을 이론적으로 확 눌러야 되거든. 이런 것들을.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법의 적용 범위, 우리 실무과목이니까 이제 이런 거 주의하는데, 이거는 계약 당시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다. 그럼 이때는 임차인 다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상 용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실제 주거용으로 쓰면 돼요. 그리고 주된 부분을 주거용으로 써야 되겠죠. 그럼 일부를 상가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주된 부분이 주거용이라면 임차인은 보호를 받아요. 그럼 이 건물이 등기가 돼 있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물이든 불문이죠. 실제 주거용으로 쓰면 다 된다.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당연히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미등기 전세에도 이 주임법이 적용됩니다. 그럼 미등기 전세라는 건 우리가 실무적으로 월세가 있는 걸 임대차라고 그러죠. 월세가 없는 것을 전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전세권에 설정 등기를 하면 물권인 전세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무적으로 전세권 등기를 많이 안 하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렇게 보증금, 전세금만 주고 마는데 그걸 채권적 전세라고 그래요. 이걸 미등기 전세라 합니다. 여기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되고요. 그러나 일시사용 주택 임대차에는 적용이 없어요. 이거는 뭐 민박이나 콘도를 볼 수 있고요. 나아가서 그 여관방 얻어가지고 한 달 정도 산다, 두 달 정도 산다. 이게 일시사용 주택 임대차죠. 여긴 적용이 당연히 없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법이니까 당연히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적용이 없음이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적용되는 법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한국토지특공사라든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나아가서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럼 뭔 얘기냐면 주변에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LH공사가 주택을 임차하죠. 임차를 해갖고 우리 서민들한테 다시 세를 놓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LH공사가 돈을 많이 벌었나 봐. 사버려요, 직접. 사가지고 세를 놓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근데 이제 만약에 임차를 했다. 주택을 임차해서 다시 세를 놓는다. 그럼 이때는 그 임차인으로서 LH공사는 보호를 받아요. 그 얘기고. 지방공사가 이런 일을 하는 데가 있어요. LH공사처럼.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임차를 해가지고 다시 그 지역 서민들한테 세를 놓는 겁니다. 그러면 임차인으로서 지방공사도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이 주택을 임차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속 직원들을 입주 주민등록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은 보호를 받아요. 그럼 중소기업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문제인데 이거는 중소기업 기본법을 보면 그 중소기업의 직원, 그 다음에 매출액, 업종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중소기업의 범위가. 그래갖고 거기에 포함되면 이제 이 중소기업으로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럼 대기업은 보호 안 한다는 얘기네? 맞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갖고 하루는 사무실에 있는데 중소기업 사장님이 오셨어. 그래갖고 세를 얻겠대요. 가능하다. 보호받을 수 있다. 당연히 직원들 들어가겠거니 그랬지. 근데 본인이 들어가겠대. 본인이. 그래갖고 우리 사장님하고 상담 중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사장님이 나를 뒤를 딱 쳐다보더라고. 보호돼? 안 돼? 이 얘기지. 이게. 그래갖고 내가 이제 다시 같이 가갖고 왜 사장님이 직접 들어가시려고 그랬더니 그렇대. 회사 명의로 임차를 하고 자기가 들어가겠대. 그리고 보호가 되느냐 그러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근데 이제 주임법상 분명히 소속 직원이라고 돼 있다. 그럼 사장은 당연히 아니지 않겠느냐. 약간 논란이 있으니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사장님이 들어가서 하시되 비서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비서 있대. 그렇지. 비서한테 전입하게 하고 본인이 사는 거지. 둘이 근데 같이 살면 절대 안 되죠. 어쨌든 이런 편법들 많이 할 거야 지금. 그죠? 어쨌든 그럴 겁니다. 이게. 근데 그게 또 세상 사는 맛이죠. 일단. 그래서 예외가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이거 당연히 외국인도 보호받아요. 주임법. 예,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참고하시고. 자, 그럼 적용 범위에 대한 부분. 우리 실무감이니까 이런 거 이제 주의해 주시고 다음 넘어갑니다. 대항력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대항력이라는 것은 이제 481쪽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임대차의 효력, 그러니까 임차권이 채권인 점을 감안한다면 임대차의 효력을 임대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맞죠? 근데 이걸
이 주택의 양수인 제3자에게도 효력을 넓혀놓은 거죠.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대항력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는 원칙이 있거든요. 법원칙에는. 그러니까 물권은 채권을 우선한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런 법원칙이 있는데 이걸 깨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생각을 해보면 갑이 주인이고 을이 임차인이에요. 여기 이 주택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갑이 병한테 이 물건 팔았잖아요. 주택을. 그럼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리기 때문에 병이 사가지고 내가 살 거거든? 너 나가? 그럼 나가야 돼요. 그럼 그 손해의 하소연은 갑한테 해야 되죠. 원계약자한테. 이래야 되는데 이 룰을 깨버린 겁니다. 뭔 얘기야? 나 계약기간 1년이나 남았거든? 계속 살 거거든? 이걸 주장할 수 있는 효력. 이게 바로 대항력이에요. 그래서 임대차의 효력을 주택의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이걸 대항력이란다. 그럼 이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을 갖추는데 이게 대항 요건이에요.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주택의 인도를 받았다는 얘기는 주택에 입주를 하셨다는 얘기죠. 그 주민등록은 전입신고한 때 있는 거 부른 거예요. 그럼 입주와 전입을 하게 되면 이제 대항력이 발생되는데 언제부터 발생되냐면 다음 날서부터. 이 다음 날을 대법원은 영시로 해석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월 22일 날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을 한 거예요. 그럼 임차인은 2월 23일서부터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죠. 영시서부터. 그럼 이 주택의 양수인은 이후에 취득한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보증금 반환 채무를 양수인이 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된다. 이게 바로 대항력이다. 그러면 이 주민등록이 이 주택에 임차인이 살고 있다는 걸 공시하고 있죠. 그럼 이 주민등록은 정확하게 이제 주택의 현황과 일치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주민등록 관련 사례는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례들을 이제 여러분들은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 다만 2차만 하시는 분들이 있죠. 2차만 하시는 분은 교재에 있는 판례들을 한 번쯤 읽어 두시고 기억을 살려 두시는데 우리 쪽에서 주민등록 관련 사례로 제일 잘 물어보는 게 다세대 다가구였어요. 지금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이니까 전입을 할 때 동호수까지 해줘야 되겠죠? 지번까지만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해줘야 일치가 되는 거고 이제 주민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대항요건으로서. 그다음에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에요. 19세대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 다가구는 맞죠? 지번까지만 전입을 해도 유효한 주민등록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거 엄청 잘 묻습니다. 이해를 해 두셔야 되고. 다음에 임차인 본인이 주민등록 전입은 안 하고요.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만 주민등록 전입을 한 거예요. 이거 적법 주민등록으로 인정했나 안 했나? 네? 인정했습니다. 임차인의 배우자만 전입을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걸 공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법 주민등록으로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사례에 대해서는 이제 민법 교수님 화내니까 민법 교수님한테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전. 자, 그럼 대항력 여기까지 해주시고 이제 우선 변제권으로 갑니다. 우선 변제권. 그럼 이 우선 변제권은 원래 담보물권의 특이한 효력이죠. 그래갖고 대항력 설명이 엄청 많이 돼 있죠. 그리고 482쪽서부터 지금 주민등록 관련 사례들, 판례들 쭉 지금 정리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차만 하신 분들 한번 읽어주시고 이제 485쪽 우선 변제권. 그럼 원래 이 우선 변제권은 담보물권의 특이한 효력이거든요. 근데 우리 임차권에도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것도 등기 없이도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의 개념은 이 보증금 회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주택이 경매나 압류부동산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이때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때만. 그러면 경매나 압류부동산 공매 시에 임차인이 자기보다 뒤로 오는 권리자, 이걸 후순위 권리자라고 그러죠.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이게 바로 우선 변제권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배당을 자기가 먼저 왔다, 임차인이. 그러면 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아간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뒤로 오는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선 변제권이다. 그럼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요, 일단 대항력이 있어야 돼요. 입주와 주민등록을 하고요. 대항력이 있어야 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야 된다. 그래서 확정일자라는 게 날짜가 찍힌 도장을 받는 거죠. 이게 확정일자인데. 그래서 요즘 동사무소에서 많이 찍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소에 찍어도 되고요. 공중인사무소 가서 찍어도 됩니다.
법원 앞에 공증인 사무소. 그럼 그거 아닙니까? 동사무소 찍을 때 이게 사각형으로 찍어주죠? 그래가지고 여기 날짜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 예를 들면 2021년 2월 22일. 그리고 이게 어디용 사무소. 그래갖고 확진일자 부여 1년 번호가 딱 들어가요. 이게. 이렇게. 그래갖고 이게 확진일자의 의미는 그거예요. 이 날짜에 요 계약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아주 좋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선면입과라는 걸 이제 확진일자 찍게 되면은 이렇게 좋은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럼 확진일자 찍으러 갈 때 임대인의 동의서 같은 거 필요 없죠? 계약서 원본 한 장만 있으면 되고 자기 신분증 가져가야 돼. 물론. 그래서 찍으려는 자, 그 자가 이제 신분증 가져가서 내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3박자를 갖추되 입주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갖추되 대항력이 있어야 우선면역권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무 과목이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저당권과 누가 문제냐 이거를. 그래서 예를 들면 2002월 22일 날 입주와 등록 전입을 했고요. 계약세 확진일자를 당일에 받았습니다. 그럼 임차인은 아직 대항력 취득 못했죠. 그러면 대항력 취득은 2월 23일 날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3박자를 갖췄지만은 대항력을 취득 못했기 때문에 대항력 취득 시점에 우선면역권도 같이 취득해요. 그러니까 이자는 0시서부터 우선면역권을 취득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만약에 2월 22일 날 이 주택에 저당권에 설정 등기가 들어왔어요. 그럼 저당권은 우선면역권이 등기한 때로부터 바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당연히 경매 넘어가면 저당권이 우선면역권이 먼저예요. 근데 2월 23일 날 저당권에 설정 등기가 주택에 들어온 겁니다. 그럼 이때는 경매로 넘어가면 우선면역권이 누가 먼저다? 임차인이 당연히 먼저예요. 저당권자 9시 넘어야 되죠. 임차인은 0시에 우선면역권, 대항력 다 취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임차인이 먼저예요. 그런데 2월 22일 날 입주와 등록 전입을 임차인이 했어요. 근데 계약세 확정일자는 2월 25일 날 받은 거예요, 지금. 근데 2월 25일에 저당권의 등기가 이 주택에 들어온 겁니다. 그럼 이 주택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면역권이 누가 먼저냐 문제가 있죠. 누가 먼저다? 아, 이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됐대. 같다. 이거는 같다. 임차인은 2월 23일 0시서부터 대항력을 취득했죠. 그러면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에서 확정일자 찍었잖아요. 그럼 그날로부터 우선면역권 취득해요. 대항력을 먼저 취득했으니까. 그러면 저당권도 이날에 들어왔으니까 이날로부터 우선면역권 취득했죠. 그러니까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 그럼 이건 동순위 배당이죠. 동순위 배당이라는 얘기는 안분 배당이에요. 채권액에 따라 안분화에 배당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동순위다. 그러니까 저당권과 누가 먼저냐의 문제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언제 취득하느냐, 이거를 딱 보면은 금방 판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두시고요. 우린 실무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신축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꼭 벌어져요. 신축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자기 앞으로 등기하기 전에 임차인이 먼저 들어가는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 이렇게 꼭 이해를 해 두셔야 되고요. 이 세 번째 케이스 있잖아. 이 케이스. 이 케이스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 대항력은 저당권보다 앞서고 있죠. 그죠? 우선매권은 동순이지만 대항력은 앞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임차인은 자기보다 먼저 오는 담보권자가 없다면 대항력을 주장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죠.